몽촌토성은 오래전부터 백제 초기 토성으로 전해져 왔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주변 일대가 88 올림픽 시설지로 확정되자 발굴이 시작됐다. 몽촌토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성이다. 성벽 외곽엔 물길을 내 방어선 역할을 했던 해자를 끼고 있고 성벽 위에는 방어 수단으로 쓰여졌던 목책을 두르고 있다. 북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한 40m 내지 50m 정도 되는 그런 구릉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릉이 백제시대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한 구릉을 이용해서 그 약간 낮은 지대만 그 소위 판축기법이라는 그 흙을 쌓아 다지는 방법으로 그 보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의 윤곽을 만드는 그러한 토성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순수한 의미의 그런 토성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릉지에 쌓여진 산성에 가까운 그러한 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성 내부에선 다양한 백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종 중국 자기편들과 백제 토기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백제 기와들이 출토되면서 몽촌토성은 한성 백제의 강력한 왕성 후보지로 떠올랐다. 몽촌토성 내에서 여러 가지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심 연대는 대개 3세기 후반들의 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남 유래성 또는 한산성 그리고 한성과 관련시켜질 때 참 부합시키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몽촌토성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나왔던 백제 토성이기 때문에 되게 몽촌토성을 하남 유래성으로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몽촌토성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풍납토성 그 내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대규모의 유물들. 긴급히 발굴팀이 투입됐다.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은 몽촌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불과 1000평을 발굴해서 출토된 유물들은 몽촌토성 전체 13만 평에서 출토된 유물과 맞먹는 수량이었다.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간 발굴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렇게 유구가 밀집돼 있고 단위 면적에서 저렇게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예는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가장 유구와 유물의 밀도가 높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출토된 유물 중 단연 학계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기와였다. 문양으로 봐서 그 시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백제 기와였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연화문인데요. 연화문이 안 나오고 기하문입니다. 기하문이라는 거는 그냥 뭐 잎사구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방사선무늬도 있고 이런 기하학적인 문인데 이런 무늬들은 적어도 불교가 백제가 38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기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그때 2, 3세기에 그 기와를 썼다면은 이거는 일반 서민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귀중한 거고.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엔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기와는 오직 왕궁과 관청, 절에서만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 풍납토성을 왕궁으로 추정하게 만든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전돌이다. 일반 주거지에선 보기 힘든 전돌. 백제 초기 유적지 그 어디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던 전돌이 풍납토성 안에서 나온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 밑바닥에 깔던 전돌.
백제 초기에 전돌을 바닥에 깔았던 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흙으로 정교하게 빚은 초석도 발견됐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십각형의 형태를 띤 고급 초석. 이런 호화로운 초석은 과연 어떤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 풍납토성 안엔 전돌을 사용하고 고급 초석에 기둥을 올린 후 상당히 고급스런 장식용 와당까지 사용한 고급스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풍납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일반 주거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와라든지 전돌, 흙으로 만든 어떤 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유물들로 봤을 때 특수한 건물지, 적어도 그 왕궁 내지는 관청 정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물들로 봤을 때 역시 풍납토성이 그 초기 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물뿐 아니라 발굴된 건물터 역시 왕성을 짐작해주고 있었다. 왕궁 내 제사터로 추정되는 여자형 건물터. 그 옆 구덩이에선 제물용으로 보이는 말머리뼈 10여 구가 출토됐다. 역시 같은 구덩이에서 발굴된 대부라고 쓰여진 토기. 이것은 풍납토성이 단순한 관청 정도가 아닌 왕성임을 짐작해주는 유물이다. 그 전국시대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한 동한 말고 서한까지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는 궁중의 최고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궁중 최고 책임자를 대부를 줬어요. 일반적으로 토기들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보면 관직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 역시 왕성 안에서 살았던 한성백제의 고위 관직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은 성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풍납토성이 대규모 판축토성이란 점이다. 성벽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발굴팀은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아올린 거대한 판축토성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풍납토성의 판축 기법은 그냥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틀을 내고 그 안에 흙을 부은 후 흙을 한 층 한 층 다진다. 이것을 마치 흙벽돌을 찍어 올리는 것처럼 높이 쌓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흙에는 절대 접착력이 없는 돌 종류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 판축이라는 수법으로 그 성을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막 녹두알 만한 자갈도 돌도 없다는 거는 뭔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떡고물 치는 채 같은 걸로 쳐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고운 흙으로 그 엄청난 토량을 쌓았다는 거는 그거는 전제 왕권 아니고는 그런 동원하기 어렵다. 이건 현재 남아있는 풍납토성의 성벽 둘레는 2.2km에 달한다. 원래는 3.5km 규모로 추정됐지만 홍수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됐다. 최근 2, 3년간의 문화재연구소라든가 한신대학교에서 발굴했던 그 사적 11호의 그 종래는 그 사성, 평고성이라고 불리우던 풍납동 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몽촌 토성보다도 적어도 3세기 이상이나 올라가는,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백제 초기의 유적 유물들이 나오게 돼서 이제는 하남 위례성이 그 몽촌 토성이라기보다는 풍납동 토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아졌습니다. 1500여 년간 지하 4m 아래 그 큰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풍납토성. 그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감춰졌던 초기 백제사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풍납토성을 쌓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쌓았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복원해 놓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일일이 다져가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놓은 이 판축 토성은 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은 토성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다. 여러분은 아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판축 토성의 비밀입니다. 흙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분의 흙을 10cm씩 교대로 부으면서 절구공이와 같은 도구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 흙은 이 강한 이 접착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돌로 쌓은 성은 이 돌이 하나 빠져나갔을 때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다져가면서 강한 접착력을 낸 이런 흙으로 쌓은 성은 어떤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철통 같은 성에서 백제인들은 고구려군에 맞서 끝까지 항거해 보지만 결국 7일 만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 초대형 토성은 500여 년 동안 이 백제인들을 굳건히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다가 백제가 고구려군에 밀려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가게 되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이후 이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의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1500여 년간 땅속 깊이 잠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 잠들어 있는 그 왕성을 깨우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스테리 베일에 쌓일 채 초기 백제의 이 왕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굳이 밝히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전시실이 하나 있다. 원삼국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과 다르게 학계에선 3세기 후반 고이왕 이전의 백제와 내무랑 이전의 신라, 그리고 태조왕 이전의 고구려를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기로 보고 그 시기를 원삼국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기원전 100년에서 AD 200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 후 1년에서 그 서기 30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왜 나왔냐면은 그 철기 시대에서 이제 그 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 이 책은 3세기의 백제를 마한에 소속된 소국 중 하나로 보고 성곽도 없는 조그만 부족 국가로 표현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3세기 후반 고이왕대에 이르러서야 백제가 고대 왕국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정의했다. 풍납토성의 발굴은 이런 견해에 새로운 의문을 제시한다. 풍납토성의 축성은 고대 왕국이 존재하지 않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대역사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풍납토성의 실체 확인을 위해 토목 전문가를 찾았다. 풍납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흙이 필요했을까? 고대 성의 축성을 현대 토목공학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밭대 김영목 교수. 성의 넓이와 폭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잡고 성벽 길이를 곱해 전체 최적으로 계산하면 풍납토성에 들어간 총 흙의 양이 나온다. 기저폭이 최대 43m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높이가
최대한 11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3.5km, 한 3,500m 된다고 하면은 토공량을 대략 추산해서 한 70만에서 한 80만 세제곱미터 정도 예상됩니다. 무게로 환산한다면은 한 140만에서 한 150만 톤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의 흙을 실으려면 10톤 트럭 15만 대 정도가 필요하다. 풍납토성을 쌓는데 동원되는 연 인원은 최소 105만 명. 왕권이 존재하지 않곤 성축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물량을 투입한 풍납토성. 그렇다면 풍납토성은 언제 쌓은 성일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의 성벽과 내부 발굴지에서 수거한 판축용 목재 등을 통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풍납토성의 성곽 축조 연대만 밝혀진다면 고이왕 이전 백제가 이미 고대 국가를 이루었다고 전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이 비로소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측정 결과 성벽의 하부층과 집자리 모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로 비슷한 연대폭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나왔던 그 목재나 목탄하고 성을 쌓으면서 내부에 쓸려 들어갔던 목탄이라든가 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박아 넣었던 목재들의 연대가 그 대체로 그 기원전 1, 2세기 때부터 한 3, 4세기 때까지 그 밝혀진 연대하고 아주 그 유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자체가 그 가장 풍납토성 안쪽에 가장 밑에 층에 살았던 어떤 주민들이 쌓았던 그러한 성이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쌓을 수 없었던 풍납토성의 존재. 이것은 곧 4세기 전 이미 한성백제가 고대 왕국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게 하는 또 다른 유적이 한강 이북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파주군 육계토성.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 때부터 한성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한성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를 장악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97년 한강 이북에서 최초로 한성백제의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육계토성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집자리 등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2, 3세기에 세워져 몽촌토성보다 축조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바로 남쪽가의 흙으로 쌓은 성으로 여러 가지로 풍납토성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 앞쪽면은 이제 강이 굽이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성을 쌓지는 않고 천연 그 방어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뒤쪽은 이제 뭐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쳐서 그 후방의 어떤 그런 방어적인 기능, 그다음에 성 그 외곽의 어떤 기능을 이렇게 같이 했던 거죠. 육계토성은 임진강 이남을 지키는 군사 방어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조사에서 그 조사되었던 주거지들의 어떤 성격들도 어떤 군사적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백제의 어떤 전투기지, 어떤 북방 세력의 어떤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수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고 공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전초기지의 역할, 군사적인 목적의 어떤 그 기지 역할을 했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계토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한성백제 유적이 발견됐다. 경기도 포천군 자장리 유적. 사료 저장 구덩이에서 백제 토기 조각이 발견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밝혀졌다. 절개지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처음 발표가 되게 된 거죠. 지금도 유적지 주변에선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예. 발굴한 지역은 여기부터 약 한 20m 지역에 그 원형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예. 주거지와 건물지 등이 발굴되면서 이곳이 대형 취락 지역임이 드러났다. 여자형 주거지는 발굴된 한성백제 건물터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선 육계 토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철자형 주거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두 곳이 동시대 유적으로 보인다. 자장리 유적의 유물 발굴 결과 주로 백제 토기들과 농사용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자장리 유적지가 한성백제인들의 주요 생활 주거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강 이북이 초기 한성백제의 지방 거점 취락지였다는 증거가 자장리 유적 유물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 자기는 그 동진대 그 중국 청자편입니다. 지금 그런 유물이 출토된 데는 몽촌토성, 그다음에 풍납토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천리에서도 뭐 출토된 바 있지만 그런 유물들은 일반 그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막 이 포천 일대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지방 거점 취락이 아닌가 그렇게 뭐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 이미 한성백제는 북쪽 예성강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육계토성과 자장리 유적의 발굴은 적어도 고이왕 이전 한성백제가 한강 이남은 물론 한강 이북에까지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성시대 백제가 최근에 그 관심 그리고 식민지 사관의 탈피와 더불어서 실제 유적의 발굴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남 위례성이라든가 또는 풍납동 토성, 몽촌 토성과 더불어서 백제 그 초기의 역사, 다시 말해서 기원전 18년에서 서기 475년까지에 있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한성시대 백제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밝혀져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왕성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집약돼 나타나는 곳이다. 성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성백제의 왕성을 찾으려 하는 까닭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그러니까 초기 백제나 초기 신라에 대한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3세기 중후반 고이왕 때에 들어서야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그 이전에는 실체가 아예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동네 국가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이왕 이전에 백제는 이 풍납토성이라는 이런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세력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도대체 동네 국가 정도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성을 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모든 발굴이 끝나봐야만 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의 그 500년 왕성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신비의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초기 백제 실체, 그것을 오롯이 되살려내는 것, 그것은 바로 백제 재발견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